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러시아가 민주당 사이버 공격의 배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입은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일부 의원들에게 러시아 해커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망 침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의원들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제보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정보당국은 해커들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감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번 해킹의 연루설을 부인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어제 미시건주 워런시를 방문해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후된 도로와 교량, 항만 재건축 사업으로 1,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철회하고 대학 학자금과 어린이 건강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나라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설립자이며 클린턴 후보는 ISIL의 최우수 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전직 의원들과 로널드 레이건과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고위 당국자 등 70여 명은 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를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공화당의 자금과 시간, 인력, 광고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대형 해안 경비선 2척을 판매하기 위한 양국 간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선박들은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순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관리가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부 대변인은 새로운 판매와 관련해 양측이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일본이 필리핀의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 남부주들에서 어제와 오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휴양섬 후아힌 해변과 유명 관광지 푸켓 그리고 남부 트랑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경찰청 대변인은 이번 테러가 지역 반군들의 방해 공작일 뿐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활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유트 찬오차 총리는 이번 폭탄 테러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국 유권자들은 최근 국민투표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개헌안을 승인했지만 비판론자들은 군부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역할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에서 지난해 신년맞이 행사 도중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공모해 테러를 기도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공격 직전 체포됐던 엠마누엘 러치먼은 어제 뉴욕주 로체스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ISIL 테러 기도에 연루됐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리치먼은 또 자신의 계획에 가담할 대상자로 ISIL 극단주의 정책에 추종하는 3명을 모집했으며 공격에 필요한 무기와 여러 물품들을 구입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장혜진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어제 올림픽 수영 개인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4연패를 이루고 자신의 전체 올림픽 금메달 수를 22개로 늘렸습니다. 또 여자 자유형 100m에서 공동 금메달을 목에 건 시몬 마누엘 선수는 여자 수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사상 첫 흑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로써 어제까지 미국은 금메달 16개로 종합순위 1위를 유지했으며 이어 중국이 금 11개로 2위, 일본 7개 3위, 호주 5개 4위, 한국 역시 5개로 5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37위에 올라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올 들어 주민 60여 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와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봉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공포정책. 미국 국무부가 미국 시민은 어떠한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 여행 경보를 석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북한이 대외용 라디오 매체를 통해 남파 공작원에게 지령을 내려보내는 난수 방송을 2주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이른 아침에 북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들어 북한 당국이 주민 수십 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올 들어 8월 현재 북한 당국이 주민 60여 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30여 명의 2배 수준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처형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무리하게 노력동원 전투에 주민들을 내몬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가 연이어 강행되면서 무리한 상납금 강요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공개 처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200일 전투는 공장 기업소에서 그야말로 반발켜가면서 일하는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북한의 국영기업이 30%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장사나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을 갈취하는 형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봉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공포정책 할 끝을 이제 아래로 겨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탈북자들을 체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과 탈북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2월 초 보위성이 탈북자 가족과 송금 브로커 수십 명을 체포해 간첩 혐의로 처형했고 4월엔 양강도 해산에서 돈을 받고 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해준 브로커 10여 명을 체포해 총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대북 민간 방송인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지난달 말 중국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힌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측 국경 경비대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실토하는 바람에 북한 당국이 이미 전역한 이 국경 경비대원의 집까지 찾아가 붙잡은 뒤 공개 총살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북한 당국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그만큼 탈북 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3월 보위기관에 주민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면 돈벌이 생각이나 사회 불평만 늘고 종파 음모도 커지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일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말에도 보위기관에 200일 전투는 사상전이므로 사상전에서 누락된 주민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며 3.12 상무가 전국적 범위에서 활동을 재개해 무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2 상무는 통행증 없이 무단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탈해 활동하는 이른바 유동인원을 단속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14년 3월 12일 결성된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6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인 200일 전투를 강행하면서 주거지 이탈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로 외부 지원이 크게 줄고 내부 재원도 고갈되면서 노동력 말고는 가용수단이 없어지자 이런 직장이나 거주지 이탈자를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고위층의 국한에 펼쳤던 공포 정치를 주민 계층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 제재와 외부 정부의 침투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가 과거와 다르다는 걸 지금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었고 지금 중국이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중국도 가세 해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이었고 지금 최근에는 김정은을 소위 인권 제재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북한 주민이 지금 알아간다고 봤을 때 이제 뭐 간부고 백성 이거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유포시키는 사람들은 뭐 처형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김 대표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공포 정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이례적으로 석 달 만에 갱신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했습니다. 보통 6, 7개월 만에 발표하는 경고를 이번엔 불과 3개월 만에 새로 올렸습니다. 미국 시민은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국무부의 권고가 이번에도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 체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고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여행 경보에 추가된 이 같은 조항은 북한이 지난달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인이 억류됐고 개인 여행자나 단체 관광객 일원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다는 설명은 기존 경보 내용과 같습니다. 과거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북한 여행을 가겠다면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지켜질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USB 드라이브나 CD-ROM, DVD,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 모두 검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모든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도 소유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여행 경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에 옮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모독하거나 그들의 이름, 사진 등을 잘못 다루는 행위, 종교 관련 상징물을 남겨두는 것을 포함한 종교활동이나 개종행위, 그리고 인가받지 않은 정치활동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국내 여행,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의 상점에서의 물건 구입, 정치 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의 제거 혹은 훼손 모두 범법 행위로 취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여행 경보는 또 억류 외국인들이 영사 접견을 차단당한 채 수주 동안 조사받은 뒤 공개적으로 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거나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은 미북 간 잠정 영사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 혹은 구금한 뒤 나흘 안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틀 안에 스웨덴 대사관 측에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례처럼 영사 접견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은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터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3월 2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5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고, 김동철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과 함께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임을 부각하면서 이를 둘러싼 야당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5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22705를 최소한 공개적으로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반대가 중국의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ubt very seriously that this will have major effects on 2270. 중국은 사드 반대와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한 반대를 구분하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드 문제가 중국의 2270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약속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2270호가 흔들리고 있는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2270호 이행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국의 2270호 이행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비교했을 때 더 잘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균형점은 중국의 대북 적대감이 커지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적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사드 문제로 중국의 2270호 이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aybe they will implement less of it to show their displeasure, but they won't entirely. They're committed to doing it. They've said they're going to. 중국이 사드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할 것이며 다만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여부만이 관심사란 지적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2270호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만큼 중국이 이행을 완전히 떠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70호 이행이 전면 중지될 경우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며
이 때문에 이행 전면 중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씨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2270호를 위반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2270호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 won't say that they're going to break it, but in effect they are. And their support of North Korea. 고든창 씨는 사드 배치로 미한 두 나라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의 대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의 2270호 이행은 느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2주 만에 대외용 라디오 매체를 통해 난파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새로운 내용의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북한 평양방송은 오늘 정규 보도를 마친 0시 45분부터 4분 30초 동안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정보기술기초 복습 과제라면서 5자리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북한이 지난달 15일과 29일 내보냈던 난수 방송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관계당국은 난파공작원들이 실제 난수 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아 탈북 인사 암살이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 리우올림픽 2색 메달 순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나라별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서 11일 현재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 등 4개 메달을 획득해 금메달을 기준으로 한 종합순위에서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색적인 집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메달스 퍼 캐피타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이 11일 현재 이번 올림픽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올림픽의 종합순위를 매기는데 참가국의 부를 무시하는 것은 다소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GDP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222억 달러로 이를 4개 메달로 나눴을 때 메달 한 개당 GDP가 55억 달러가 되면서 지금까지 메달을 딴 50개국 가운데 가장 적은 GDP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키르기스탄과 조지아, 몽골, 코소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45위, 또 한국은 2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사이트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에서는 2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총 2,515만여 명으로 약 620만 명당 1개의 메달을 딴 셈입니다. 인구비례 메달 순위에서는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조지아가 1위부터 3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7위, 미국은 31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북한이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이른바 네오비아그라의 효능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약품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개발한 네오비아그라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비아그라에 들어가는 성분이 나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비아그라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북한은 비아그라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네오비아그라를 개발했다며 몇 년 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5월 방북했던 자사 기자가 사온 네오비아그라를 화이자사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비아그라에 들어가는 활성 물질인 실데나필이 북한의 네오비아그라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실데나필은 네오비아그라에 50mg이 들어있었습니다. 화이자가 만든 비아그라에는 실데나필이 50mg이나 100mg이 들어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사는 두 제품의 실데나필 합성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실데나필이 검출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판 비아그라인 네오비아그라도 성기능 회복 효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네오 비아그라가 남성과 여성의 성기능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등과 어깨, 무릎 통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네오 비아그라를 분석한 화이자사는 효능과 관련해 조심스런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네오 비아그라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능을 자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성 물질인 실데나핀이 들어있는데도 북한이 네오 비아그라를 천연약품으로 선전한다며 이는 약을 먹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지인들을 상대로 북한의 네오 비아그라가 효과가 있는지 시험하려 했지만 아무도 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화이자사가 자사의 비아그라와 유사한 약을 만든 북한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네오 비아그라가 12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 팔린다면서 이는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최근 크게 낮아졌다고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이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1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000명당 26.7명에 비해 39%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유니세프는 유엔 인구기금이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사회 인구 보건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조산합병증과 감염, 저체온증으로 인해 출산 후 만 28일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또 폐렴과 설사, 영양 부족도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2014년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13.7명으로 2008년 19.3명에 비해 감소했으며 산모 사망률도 2014년 10만 명당 66명으로 2012년 68명, 2008년 85명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크리스토퍼드 보노 대변인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니세프가 북한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der 5 mortality rate, we know that the programs that we're running which are to do with providing ready to use 유니세프가 어린이들에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치료용 식품을 지원하고 있고 현지 의사들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발표한 올 상반기 북한 인도주의 지원 상황 보고서에서도 올해 초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영유아 2만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5배 확대하고 영유아 155만 명에게 비타민 A를 나눠주는 한편 임산부와 수유모 20만 7천여 명에게 미량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가뭄으로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35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는 7월 현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1,1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만 명이 18세 이하라며 올해 안에 어린이 170만 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최근 한국의 한 비정부 기구가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유해를 매장하는 이 집단 매장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의 유해를 매장하는 집단 매장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북한 내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좀 자세히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인권 침해, 순수하게 이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묻힌 곳을 이제 특별히 찾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용 시설이나 감옥 같은 시설 또는 뭐 관리소나 교화소나 이런 곳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네. 또 이제 관리소 같은 데에서 뭐 오래된 강제 노역을 막 하다가 이제 사망을 이르는 경우에 시신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네. 또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또 뭐 과중한 죄를 씌워가지고 공개 처형 또는 어떤 뭐 비공개 처형, 이제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을 해서 비공개 처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렇게 공개 비공개 처형을 해서 또 나오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시신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한 곳에 이렇게 각 지역마다 네.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의 시신이 묻힌 곳들을 우리가 이제 집단 매장지라고 이제 쉽게 부를 수가 있고, 네. 그곳이 그분들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고 한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는 인권 단체들은 또 익숙하신 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정권이 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정권은 아니고요. 예.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 내에서 정치 사회적인 큰 변화, 격변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네. 그게 뭐 이제 남한과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통일의 시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북한 내에서 권력이 불안정해져서 뭐 쿠데타나 또는 정권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흔히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치적인, 사회적인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전환기가 되었을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과거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반됐던 나라들에서 이제 그 전환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동안 묻혀있고 덮여있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인권 문제들이 속속들이 하나둘씩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심각했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시신들이 어디에 묻혀있고, 또 이분들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또 누구인지를 찾는 작업들이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들의 책임, 법적인 책임 또는 어떤 그런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네. 대부분의 이제 인권 침해 사례들 가해자들은 법정에 이제 불려가게 되는데요. 법정에서는 이제 진실을 확인을 하기 위한 과정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신이라는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 가족을 억울하게 뺏기고 또는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과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어떤 분들이 진짜 피해자 가족들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네. 시신이 마찬가지로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망자와 또는 실종자의 유해와 이제 피해자 가족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 관계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해나 유고를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과거에 잃어버린 또는 빼앗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조사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일치율을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네. 또는 이제 그 시신 주변에 있던 어떤 물건들, 어떤 유품들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북한에서 남아 있는 당연히 북한이라는 사회도 국가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이제 명령한 자, 집행한 자 또는 피해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어떤 인적 기록 사항들이 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분명할 텐데, 네.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또 입증이 되면은 피해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잃어버린 어떤 그동안 겪었던 고통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국가적인 어떤 방조가 필요한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예. 그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에 이 시신이 묻힌 곳들을 찾는 과정이 아주 예. 기초적이고 아주 또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인권 유린 피해자 배보상 문제, 또 가해자 처벌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에 네. 이런 매장지가 얼마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략은 적게는 몇백 개, 한 300-400군데 정도에서 많게는 이제 수천 개 위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제 그런 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보게 되면은, 네.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그 킬링필드, 1970년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추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해를 한 경우가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살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묻힌 장소를 이제 그 이후에 캄보디아 정권이 무너지고 폴포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그 집단 매장지가 무려 2만 개에 가까운 위치가 확인이 됐고, 네. 그중 상당수는 이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라고 부르는 지역, 교화소 또는 감옥 또는 이런 보위군 안전부의 조사시설 같은 그 주변에 사람들의 시신들을 멀지 않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매장한 그런 어떤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북한 인권 단체들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의 위치를 파악해 놓은 곳들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숫자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준비를 해둬야지 북한의 전환기가 왔을 때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현장 보존 작업 그리고 증거 확보 작업을 벌일 수 있겠다라는 예.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직접 그 현장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십니까?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미 그 남한으로 오신 그 우리 북한 주민들,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약 3만 명 가까이에 이제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3만 명의 그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께서는 이제는 거의 사실상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다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지역의 곳곳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께서 저희 그 조사에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각자 자기가 가장 그 일생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고 동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마을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그 곳에 어떤 지형과 어떤 그 물건 어떤 시설들과 기관들이 위치해 있고 공개 처형은 어디서 벌어졌는지 또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실제로 그 시체를 매장한 장소에서 알고 계신 분도 또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깊이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할 때 그냥 구두 말로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성 지도 화면을 띄워놓고 함께 지도를 찾아가게 되면서 예. 북한의 그 작은 단위의 그 마을 또는 어떤 지역 단위마다 있는 사정들, 역사적인 어떤 사건 기록들을 함께 조사를 하면서 위치를 그 위성 지도상에 표시를 하는 식으로 예. 저희가 나중에 중요하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야지 되고 그 증거 확보를 할 위치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 조사와 관련해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형환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최근 통일국가죠 독일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어제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함께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은행 건물 지하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들로 이뤄진 하나통일 원정대의 합창 연습 현장인데요. 하나통일 원정대는 탈북 청년들이 활동하는 위두유라는 단체와 한국 출신 청년들이 함께 만든 원정대입니다. 원정대라는 이름처럼 독도를 출발해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세계의 한반도의 통일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통일 원정대의 김영호 대장입니다. 저희 위두유는 2011년에 탈북 대학 졸업생 8명에서 결성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탈북제 후배들을 돕자고 장학생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각 임원들이 한 명씩 해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마중물 음악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독도 원정대라고 해서 저희가 가수 이승철 씨랑 같이 독도에서 이제 홀로아리란 것, 그날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이제 올해는 하나통일 원정대라고 저희 작년 한 11월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올해 이제 독일에 가서 공연을 하고 7월 29일에 이제 귀국했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8일까지 독일에서 공연을 마친 원정대원들이 서울에 돌아와서 또다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중요한 공연 때문인데요. 11일 저녁에 서울 명동 대성당 대성전에서 귀국 보고를 겸한 광복 71주년 통일기원 합창 공연을 열었습니다. 8.15가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독일 가기 전부터 이 공연을 기획을 했었고요. 돌아오면 귀국 공연 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할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명동 성당이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제 때부터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광복에도 이제 영향을 줬었고 이제 민주화 운동 때도 이제 그 중요한 장소였고 하여튼 그 명동 성당의 그런 의미와 그리고 저기 어떤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뭐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렇게 허가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저희가 하는 공연은 의미 있는 이제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지금 저희가 공연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최초로 저기서 아마 공연을 하게 되지 않나. 하나통일 원정대 단원들 중에는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합창단에서 악보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단원들이 합창 음원을 녹음하고 원정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실력만 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희망까지 함께 커졌습니다. 하나통일 원정대와 함께한 전문 음악단체 카펠라 무지카 서울의 이경선 씨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정말 이 안에서 작은 통일을 저희가 이미 맛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어떤 한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열정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10-10 연습이라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더운 날씨에도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녹음을 할 때도 새벽 3시까지 녹음을 정말 힘든 과정인데 다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줘서 저희가 연습하면서 같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정도 많이 들고 더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단원 김민성 씨는 대학 생활과 합창단을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합창단 활동을 통해서 한국 출신 단원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에요. 저 작년에 나와가지고 작년 11월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 올해 11월에 와서 3월에 대학에서 창립하고 이번에 기른 모임에 있어서 저도 좀 참여하려고 독일에서 통일되니까 통일됐는데 그 장벽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정말 그 엄청 아픔을 느끼고 우리도 빨리 분단이 좀 하루빨리 가셔졌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했을 거나 꼭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죠. 김경남 씨는 특히 이번 공연에 큰 의미를 뒀는데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공연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선구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거, 또 기초를 잡는다 할까요? 곡식이 자라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씨앗의 기초가 저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원들은 하나통일 원정대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국 출신의 이영원, 박영미 단원입니다. 17살 여기서 제일 막내고 소프라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좀 되게 좋은 기회였고 또 그런 의미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가지고 되게 감사했고 우리 나라도 빨리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독일 갔다 오면서 더 많이 들었고 거기서 되게 약간 울컥한 게 있었어요.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또 그런 게 서로 너무 친해지고 독일 가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욕심 없고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지역별 그 노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고치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금방 다시 좋아져서 지금 너무 좋아요. 탈북 청년들에게 통일이란 고향한 날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남북 주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민을 대신해 한국인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계속 번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지속적인 관계가 두 나라의 기회와 번영을 안겨주고 양국의 매우 중요한 안보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우위를 강화하면서 사이버와 우주, 기후변화, 세계보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맞진히 개척했다면서 이런 노력들은 양국이 어떻게 세계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미국은 광복절을 맞아 한국이 성공과 문화, 역사를 축하하는 데 동참한다며 모든 한국인이 훌륭하고 즐거운 광복절을 맞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상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상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자 2016 리우 올림픽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의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군요. 네, 한국의 장희진 선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펼쳐진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장혜진 선수는 지난 8일 열린 여자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석권하면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목표인 금메달 10개의 절반인 5개를 채우게 됐습니다. 남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여자 개인전까지 석권한 한국 양궁 대표팀은 내일 새벽 남자 개인전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이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금메달을 딴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진종호 선수가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북한 선수죠. 김성국 선수와 형 동생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한국에서 이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격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사격 최초로 올림픽 개인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진종호 선수가 시상식에 함께 오른 북한 김성국 선수에게 앞으로 형을 만나면 친한 척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올해 37살의 진종호 선수가 30살의 김성국 선수에게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만나면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예. 이보다 앞서 김성국 선수는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 진종호 선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고 적수라고 생각한다. 진종호 선수를 목표로 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진종호 선수는 김성국 선수에 대해 이번에 처음 만나서 긴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동생이 하나 생기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 남북한 선수들의 다정한 모습이 참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종호 선수 올해 37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데 국제대회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형님뻘인 북한 선수가 있군요. 누굽니까? 네, 진종호 선수와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 사격의 김정수 선수입니다. 예. 이 김정수 선수는 북한의 인민체육인 칭호까지 받은 백전 노장인 선수인데요. 사격장에서 진종호 선수를 만난 김정수 선수는 진종호 선수에게 너 왜 10m 권총에서 그렇게 못 쐈냐 이렇게 핀잔을 줬고요. 예. 이에 진종호 선수가 형도 못 쐈잖아요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수 선수가 난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라고 대답을 했고 이에 진종호 선수가 형이랑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라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김정우 선수는 이번 10m 권총에선 5위에 그치면서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네. 자, 리우 올림픽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은 8.15 광복절을 맞아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몇 명이나 사면을 받게 됩니까? 네, 이번에 좀 대규모입니다. 이 광복 71주년을 맞아서 경제인을 포함한 4,876명에 대한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행정제재 대상자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자 등 142만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단행되는데요. 특별 사면이란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됐습니다. 네, 이번 특별 사면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게 좀 인색했다 이런 평가가 있군요. 어떤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치인과 공직자 또 선거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됐습니다. 경제인 등 유력 인사 가운데는 한국의 대기업이죠. 이 CJ의 이재현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앞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기업 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또 서민, 농어민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웅 한국 법무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네, 김 장관은 이번 특사를 통해서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염 소식이 있는데 이 더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물속의 물고기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연안의 수온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요. 올해 7월부터 남해안 연안에서 고수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평년보다 0.9도가 높았고요. 이달 들어서도 계속된 폭염으로 연안의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폭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오늘도 한국 지역 전체에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등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경산 하안이 40도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이 최고 39도, 서울은 35도, 그리고 부산은 나흘째 열대야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기상청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쯤에 서울의 폭염특보가 해제되겠지만 한 22일 정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밤 하늘에 요즘 더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똥별이 대거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대 별똥별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 우주쇼가 오늘 밤 10시부터 2시간 반가량 펼쳐집니다. 매년 8월에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기 현상인데요. 예.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이란 이름의 혜성이 우주 공간에 남긴 먼지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권과 충돌해 불타면서 이 별똥별이 비처럼 내리는 현상입니다. 최근 3년간 관측 규모는 시간당 100개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국제유성기구에 따르면 올해는 이상적인 하늘의 조건에서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시간당 150개의 유성우를 초당 59km의 속도로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별똥별 우주쇼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별 관측 동호인들은 별똥별을 볼 수 있는 전국 명소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이 명소인가요? 네, 특별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과 건강한 눈만 있다면 이 우주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유성우를 관찰하기 좋은 장소 조건으로는요, 빛, 공해, 청정 지역이 최우선으로 꼽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평선을 향해 쏟아지는 유성우의 빛을 가리는 인공 불빛이 없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예. 네, 동호인들은 경북 영천 보현산 천문대를 비롯해서 경기도 안산시의 대보도, 또 나경산 공림사, 공주시 마티고개, 전북 화암사 등 수많은 곳에서 이 쏟아지는 별똥별 우주쇼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에선 도시의 불빛이 야간에도 굉장히 환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곳들이 별똥별쇼를 보기 좋은 곳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그리고 저녁 4시간 하루 2차례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그리고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차드호 지역에서 테러 조직인 보코하람을 물리쳐야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보코하람에 의해 삶이 짓밟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 것 역시 또 다른 도전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파워 대사가 방문해 만났던 보코하람 피해자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마을에 들이닥쳐 집을 불태우고 남자들을 살해하고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납치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보코하람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베닝,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군인들로 구성된 다국적 군이 보코하람 소탕에서 작전 수립과 정보 교환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최근 몇 달간 중요한 성과를 냈습니다. 수천 명의 인질들이 풀려났으며 수십 개의 보코하람 기지를 파괴했고 보코하람이 한때 장악했던 지역의 75%를 탈환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보코하람에 대한 군 작전 시 반드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다국적 군에 대한 유럽연합과 영국의 지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다국적 군에 7,100만 달러를 들여 고문관, 병참과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파워 대사는 다른 국가들이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인도주의적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은 보코하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억 8,1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요한 자금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현재 250만 명의 난민들이 국내에서 떠돌고 있으며 15만 명의 피난민들이 국경 밖에 있습니다. 특히 피난민 중 90%는 친인척의 집에 의탁하고 있는데 이는 보코하람의 야만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도우려는 이타적인 정신이 이 지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워 대사는 바로 지금 국제사회가 나서서 보코하람을 물리치고 차드호 인근의 선한 사람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애버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